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벚꽃이 한창인 이 좋은 계절에 대학가에서는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 이런 속설이 있고 이게 슬슬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벚꽃은 남쪽부터 피어 올라오잖아요. 대학도 수도권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남쪽일수록 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재정이 어려워지고 또 빨리 문을 닫을 거다라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지방대학들의 재정난,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혹시 망하고 나면 대학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고민 좀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이 9조 원을 넘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평가를 하긴 하는데, 반도체 부문은 생각보다는 좀 부진했다고 해요. 오늘 증시 업종 탐방 시간에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삼성전자 실적 이야기도 함께 좀 들어보죠.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래요? 네,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한 0.3, 0.4% 정도 오르고 있네요. 오늘 KB증권의 신동준 리서치센터장을 연결해서 주식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좀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 분위기는 좋은 편이네요. 네, 아침에 어저께부터 미국 시장이 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가고 있고요. 예. 그리고 경제 지표들도 굉장히 좋고, 또 음.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의 실적도 LG전자도 그렇고 네. 괜찮은 흐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경기가 회복이 생각보다 빠르고 지표들이 잘 나오고 있는 게, 네, 그게 이제 전 세계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괜찮게 달구는 요인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네네. 어저께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전 기업의 구매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구매자 관리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분들에게 향후에 앞으로 경제가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합니다. 네. 이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면 미국은 제조업 쪽은 37년 만에 최고치, 그리고 이 서비스업 쪽은 사상 최고치인 예. 상태예요. 그리고 독일하고 유럽 쪽도 지금 그런 지표들이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20년에 30년 만에 최고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 어제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이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올해는 6%, 내년은 4.4% 이렇게 전망을 해서 1980년부터 이 IMF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이 발간 이후에 최고치를 지금 전망을 했습니다. 예. 미국이 6.4% 올해 성장 전망이고요. 한국이 3.6%니까 사실 미국이 우리보다 한 2배 가까이 성장을 더 빠르게 한다는 이야기고, 아마 내용 자체는 경기 부양책을 워낙 강력하게 쓰고 있고, 또 이 백신이 성인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한 5월에서 6월 정도면 우리랑 다르게 집단 면역이 형성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 경제를 굉장히 강하게 숫자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올해는 아마 백신 접종 속도에 따라서 네. 이 성장이 엇갈리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신이 빨리 보급되는 미국 같은 나라는 빨리 성장하고 빨리 회복하고, 그렇지 그렇죠. 못한 이머징 마켓의 다른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더 부진할 거고. 네, 그래서 어제 나온 IMF 전망에서도 상대적으로 신흥국들은 전망치를 조금밖에 안 올렸는데요. 예. 그 원인이 말씀드린 백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선진국과 신흥국의 이 격차가 조금 커진다라는 네. 걱정이 어제 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도. 예. 네. 한 가지 궁금한 건, 경기가 좋아지는 건 알겠어요. 작년에 비해서는. 네. 작년에 워낙 안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30년 만에 제일 좋다 이렇다면, 코로나 이전보다도 훨씬 더 좋다는 건데 왜 갑자기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보다도 돈을 더 쓰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제 회복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보다 더 좋다고 하니까 무슨 코로나 지나간 거 하나밖에 없는데 왜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들이고 또 공장도 네네. 잘 돌아가고 왜 이렇게 됐지? 이게 궁금해서요. 코로나만 사라진 게 아니고요. 사실은 네. 사실 예. 우리가 작년에 경기 침체를 깊게 겪었고 역대급의 경기 침체라고 말했던 것은 사실 코로나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거꾸로 경기는 최악이었지만 주가는 작년에 계속 올라서 이제 실물 경제랑 주가의 괴리가 굉장히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네. 걱정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예.
사실 지금은 반대예요. 경제 지표는 뭐 역대급으로 좋게 나오고 있고 그런데 주가는 또 생각보다는 천천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이 실물 경제를 항상 선행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역설적으로 지금부터는 단기적으로는 워낙 경제 지표가 지금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한두 달 정도는 우리나라 주가가 전고점을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 오히려 지금부터는 그게 단기적으로 고점이 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침 너무 좋으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통화정책 그동안 유동성 풀었던 게 예.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푸는 건데 뭐 상반기 중에 그 정도로 미국에서 뭐 좀 줄어든다고 하면 이거 계속 놔둬도 되는 거냐 이런 이슈들이 지금 뭐 법인세를 인상하면서까지 세금을 걷어서까지 다시 돈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네. 이게 과연 맞는 정책이냐 뭐 이런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연준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통화 정책을 좀 다시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거에 대해서 혹은 덜 푸는 거에 대해서 예.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뭐 이런 멘트가 나오는 시점이 네. 주식시장이 좀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좀 깊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돈 푸는 속도를 좀 줄이면 경기도 지금처럼 좋지는 않을 거다. 한 1년 후든 언제든 간에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워낙 예. 좋으니까 지금 지나치게 과열로 가지 않도록 어느 정도는 좀 이 갭을 줄이는 정도인 거죠. 예. 경기가 100이 좋아졌는데 통화 정책을 200을 쓰고 있으면 안 되니까요. 예. 그런 의미에서 통화 정책을 경기 수준에 맞게 조절을 같이 좀 해나가는 이런 흐름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게 되면 그 시점을 저희는 올해 여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름 정도에 미국의 뭐 청문회라든가 뭐 의회 이런 쪽에서 연준 의장을 불러다가 뭐 다양하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예. 이렇게 경제가 회복이 되고 백신 다 맞고 정상화됐는데 계속 돈을 공급하는 게 말이 됩니까? 뭐 이런 식의 대화들이 아마 오고 갈 가능성이 있고 예. 그 과정에서 아마 그런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줄이는 거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코멘트가 나올 것 같아요. 예. 그 시점이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텐데 그때가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이제 성장주들을 좀 편안하게 좀 담을 수 있는 저점에 담을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될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른바 성장주들 많이 오르던 주식들은 좀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 올해 뭐 여름 다가오는 그 시점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조금 오르다가 금리가 예. 많이 오르다가 조금 천천히 가고 있으니까 성장주가 지금 반짝 괜찮은 상태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런데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긴축 이슈가 한번 불거지게 되면 당연히 금리를 앞으로 쭉 올린다는 생각들을 먼저 또 선반영할 거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는 성장주들의 낙폭이 좀 더 커지죠. 그래서 오히려 그때가 저희는 이제 바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한 네. 최소한 서너 달 후네요. 전망하시기에는. 그렇죠. 2013년에 버닝키 펜트럼이 있었을 때도 5월 말 청문회 때 그 이야기가 나왔고요. 예. 6월 달에 FOMC가 있고 이제 8월 달에는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그 흐름 가운데에서 아마 그런 멘트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거죠. 저는 그냥 이번 주 증시조차도 궁금해서. 네, 이번 주나 뭐 다음 달 네. 초중반까지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는 네. 전고점에 다시 한번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이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업황은 100 정도 좋아졌는데 네. 통화 정책은 200을 쏟아붓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 말씀에서 통화 정책도 지원책도 한 100 정도로 줄이자라는 건데 맞습니다. 주가는 먼저 반영했는데 그럼 주가는 100을 넘어서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은 뭐 한 90까지일까요? 그걸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는데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뭐 간밤에 미국 경제 지표들이 어제 오늘 굉장히 좋았고 네. 삼성전자, LG전자 실적도 굉장히 좋았지만 주가가 오늘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것도 이제 그런 고민이겠죠. 미리 어느 정도 반영을 오늘 했기 때문에 얼마나 반영한 거냐 여기서부터는 이게. 그렇죠. 네, 그런 고민들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예, KB증권의 신동준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입생 인구가 줄어들면서 즉 대학에 들어갈 신입생 인구가 줄어들면서 대학들은 학생 뽑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등록금 수입도 줄어들고 지방 대학들의 재정난도 심각하고 대학들 심각한 거야 뭐 나라에서 알아서 하든가 대학 재단이 알아서 하겠지 싶을 수 있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모양입니다. 대개는 지출을 줄이거나 교육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같은 고민이 되고 있어요. 관련한 취재를 쭉 해오신 중앙일보 남국민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일단은 학생 정원을 못 채우니까 거기서부터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정원이 줄면은 등록금 예. 수입이 줄기 시작하다 보니까 예. 수입이 굉장히 줄어들고 이제 일단 사람 수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뭐 학과를 폐쇄한다든지 네. 운영이 좀 엉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폐교한 학교들도 있어요. 요즘 실제로? 이제 대학들이 워낙 힘들다는 얘기를 오래 듣다 보니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교육부에 따르면 한 17개 대학 정도가 지금 폐교를 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2013년에 이제 경북외대라는 곳이 좀 가까운데 폐교를 한번 했고, 예. 2018년에 이제 4개 학교가 폐교를 했고요. 작년에 이제 뭐 동부산대라는 곳이 한 곳 탔고, 올해는 이제 한 곳을 교육부가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예. 더 이상 존속하기가 힘들다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학이 몇 개쯤 있어요? 이게 조금 기준에 따라서 좀 다양한데요. 예. 보통 이제 대학이라고 하면 고등교육기관들이 전체인데 대략적으로 한 330여 개 정도. 이제 뭐 기관 형태에 따라 조금 분류가 다르긴 합니다. 300개 정도인데 한 너댓 개 정도씩 문 닫고 있다. 예, 그 정도로 정도? 보시면 특히 최근에 조금 그 개수가 늘어나고 있는 시작이네요, 추세. 이제. 예. 보통 대학은 운영을 할 때 제일 많은 게 등록금 수입입니까? 이제 통계가 나온 걸 보면은 이제 예. 사립대 기준으로 보면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한 53% 정도를 이제 등록금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어디서 돈 나머지는 마련해요? 이제 한 30% 가량은 국고 보조금이라는 형태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오는 예. 정부 지원금으로 하고요. 이제 그걸 이제 등록금이랑 국고 보조금 주수입을 빼면 이제 기타 수입들이 들어가는데 네. 뭐 기부금이라든지 뭐 법인들이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대학들이. 대학 안에서 영리 사업 하면 예, 그런 들어오고. 것들이 이제 끌어모으는데 이게 사실 뭐 이렇게 유명 대학이나 큰 대학들은 이게 좀 수입이 되는데 지방대나 이런 것들은 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우니까. 예. 그럼 대략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지출이 한 7. 지방 대학으로 보면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한 55%? 예. 예, 그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익 사업이 만만치 않다 하니 예. 나머지는 이제 국고 보조금. 예, 맞습니다. 근데 등록금 수입은 그럼 예전일 100이라고 하면 요즘에는 얼마쯤 들어옵니까? 학생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이거를 딱 등록금은 거의 정해져 있다 보니까 들어간 학생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제 보통 대학 입학 가능 자원이라는 거를 산출을 해요. 이제 이게 보통 고3 학생 수의 진학률이랑 뭐 재수생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는데 예. 이게 작년에 48만 명이었는데 정원이 49만 명이었거든요. 정원보다 오히려 학생이 줄었네요. 근데 이게 예. 시작이라고 보통 봅니다. 이게 2025년쯤 되면 1년에 한 12만 명 정도가 정원보다 부족해지거든요. 아, 지금은 한 1, 2만 명 부족한데. 예,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시작된다. 좋아.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냥 등록금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네. 등록금 의존하는 이제 지방대학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등록금을 올려야 되나요? 올릴 수 있나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진짜 뭐 옆에 학교에 뺏겼다 이러면 이제 뭐 경쟁이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아예 지원 학생 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등록금을 올리는 순간 뭐 당연히 거의 공짜에 지금 요즘 현금을 주는데도 학생 모집이 안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지방대 같은 경우는 힘든 그래요? 경우 모집이 쉽지 않죠. 원래 10명이 정원인데 네. 8명밖에 안 왔다. 예. 그러면 오신 분 8명한테 등록금을 좀 더 내세요. 해서 10명치를 채울 수는 없습니까? 이제 뭐 경쟁력 있는 유명 대학 같은 경우는 예. 올리고 싶어도 워낙 이런 좀 뭐 등록금 올리는 문제 예민하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렇기는 하죠. 그래서 못 올리는 경우도 있고 지방대들은 경쟁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상황은 그렇다. 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러면 이제 수입이 줄어들고 적자가 날 텐데 대학 운영비라는 건 늘 비슷하니까 뭐 교수나 교직원 월급을 네.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요금 더 안 나가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 적자가 날 텐데 그 적자는 어떻게 채웁니까? 이제 이런 학교법인들은 이제 예. 수입만큼 다 반드시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입이 줄어들면 곧바로 그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네. 보통 대학들이 절반 이상을 이제 교직원들이 임금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작이 이제 보통 조교를 자르고 이제 요즘 예. 이제 지방대 같은 경우는 조교를 더 이상 안 뽑겠다고 선언하는 대학들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 강사를 이제 내보내고 이제 전임 교수의 임금을 깎다가 이제 뭐 전임 교수를 아예 내보내거나 이렇게 이제 교직원들 임금을 깎다 보니까 보통 폐교하는 학교들 중에는 임금 체불이 몇백억씩 있는 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출을 억지로 줄여서 버틴다. 예, 그 교육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정부가 지원금을 늘려주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이게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이제 정부가 일정한 평가를 한 다음에 예. 대학들을 지원하는 게 이제 혁신 지원 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
1조 1천억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평소에도 늘 요즘도 비슷한 규모로. 예, 이제 그 정도 규모가 이제 네. 매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평가를 받고 하는 건데 4년제 대학들이 이제 보통 그런 대학들이 한 7천억, 이제 지방대에 한 4천억 정도를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그 규모가 늘지 않았다면 그거 어차피 대학들끼리 나눠 갖는 걸 테니까 학생 수 모자라서 대학의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하는 거에 대한 대안은 안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왜냐면은 정부에서도 이게 교육부에서는 이제 이 예산을 집행하지만 이제 당연히 예산안 이제 짤 때 이제 기획재정부랑 협의도 돼야 되고 예산이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경쟁력이 사실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좀 줄여야 된다는 압박도 있기 때문에 이제 힘든 대학들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리자 이게 그것도 안 되겠죠, 그렇죠? 쉽지 않은 상황. 그러면 이른바 좀비 대학이 될 테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럼 냉정하게 망할 대학은 망하게 두자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까?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평가라는 걸 하는데 이게 이제 기본 역량 진단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예. 이게 이제 쉽게 말해 구조 조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데 평가를 하고 구조 조정을 하는 건데 네. 이 구조 조정에서 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대학들을 알아서 좀 정원을 줄여서 퇴출을 시키자는 구조가 지금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오히려 정부는 구조 조정을 좀 빨리 하자.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12만 명이라는 건 정해진 숫자거든요. 갑자기 뭐 12만 명이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12만 명 비는 학생 수는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고 있고 그게 숫자가 많지 않아서 예, 생긴 그렇죠. 일이니. 정해진 거니까 너희들 줄일 수밖에 없다. 구조 조정해라라는 게 정부의 입장에 가깝다고 봅니다. 오히려 정부가 구조 조정을 재촉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기본 역량 진단이라는 게 사실 3기라고 하거든요. 앞에도 예. 이제 앞에 정부에서도 많이 진행을 했는데 그때는 감축 목표라는 게 있었는데 올해는 아예 그 목표를 없애버렸어요. 근데 이게 감축 목표가 없어졌으면 좀 이렇게 느슨해지지 않았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뭘 감축한다는 뜻입니까? 정원을 감축합니다. 대학 정원을. 예, 그때는 뭐 요번 사업을 할 때는 5만 명을 줄이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현재 요번 사업에는 그 목표 숫자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줄일 수 있는 최대한을 줄여라. 아니 학생을 더 받아야 되는데 정원을 줄이라고 하면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방 대학들은 그럼 정원까지 줄어들면 예. 우리는 그럼 등록금 수입이 확실히 줄어드는 건데 예. 힘든 상황이다라는 거고. 아예 뽑지를 말아라. 예. 근데 교육부는 예. 그거 어차피 정원이 있어도 못 뽑으면 허수를 줄여라라고 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굳이 정원을 줄여서 얻을 건 뭡니까 정부는? 그러니까 이게 구조조정이라는 게 말씀하신 아까 좀비 대학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 그게 유지가 되면 학생들에게 굉장히 피해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그렇긴 하죠. 뭐 예. 교육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학생들이 뭐 다니던 대학이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교직원들도 피해를 보니까 뭐 미리미리 좀 이렇게 유지가 어려운 대학들을 없애는 뭐 그런 작업을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걸 정리해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 대학들 중심으로 대학 구조 조정이 시작되고 이미 고통을 받고 있기도 하고 정부도 지원해서 살리기보다는 빨리 될 곳만 밀어주고 안 될 것은 빨리빨리 없애는 방향이다 이런 뜻이네요. 예, 이제 될 대학들은 좀 지원을 하더라도 퇴출할 대학, 왜냐하면 지금은 좀 대학이 문을 닫는 일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버틸려면 버틸 수 있겠죠. 실제로 폐교했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청산이 안 된 대학교가 완전히 청산된 학교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굉장히 퇴출이 어렵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아예 안 쓰면 되니까 교수님 한 분이 그냥 온라인 강의 해버리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가능하니까 망하기는 어려운데 이게 망해도 걱정인 게 여기가 지금 물론 학교 법인이라고 하는 법인의 재산이긴 합니다만 대학교라는 게 땅 만들고 그 건물 짓고 할 때도 정부에서 이런저런 세금 혜택 많이 줬을 거고 그동안 정부가 계속 지원을 해서 운영됐던 거니까 일정 비율은 나라 거잖아요. 대학이라는 게. 그렇죠. 그럼 망하고 나면 그 땅과 건물은 누가 갖습니까? 이게 대학교 폐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낯선 사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잘 절차를 모르는 분이 많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게 일단 대학교가 폐교를 하기로 하면 네. 회사랑 마찬가지로 청산인을 지정을 합니다. 예. 이제 보통 이제 학교법인이 이사들을 지정을 하는데 사실 이 정도 왔으면 이제 학교가 제대로 안 되고 올라가기 때문에 교육부가 임시 이사를 지정을 해서 청산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청산을 다 합니다. 뭐 땅도 팔고 건물도 어떻게 매각을 하고 하는데 예. 그러면 이제 빚도 갚고 밀린 세금도 내고 뭐 교직원 임금도 줘야 되는데 그리고 남으면 네. 이제 보통 학교가 폐쇄되면 학교 안에 법인 안 학교가 없으면 이제 법인도 폐쇄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그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학교 세운 설립자는 네. 내가 뜻대로 학교가 안 됐지만 여기에 내 재산도 들어갔으니 땅과 건물은 내 거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네, 온전히 그분 거는 또 아니고 그동안 나라에서도 지원을 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나눠요? 근데 사실 그 폐교한 학교들이 예. 임금 체불이 몇백억이 뭐 몇십억이 있고 거의 재산들이 팔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부동산이고 예. 그 건물이 사실 대학이 아니면 쓸모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청산을 안 하고 그냥 그 상태로 방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재산 가치 자체가 별로 없는 거죠. 청산을 하고 난 다음에도. 명의는 누구 명의로 돼 있습니까? 이제 일단 학교 법인에 학교 법인 소속이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학교 법인도 이미 좀 정상 운영이 힘든 상태다 보니까 혹시 팔리면 그 돈은 어디로 가요? 일단 팔리면 채무를 다 변제하고 청산되고 남은 돈이 있으면 일단 국고로 가는데 국고로 다 가요? 예, 근데 학교 법인이 존속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법인에 예를 들면 그렇겠죠. 뭐 갖고 있으면 그거 나눠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그 법인으로 기속이 됩니다. 그거. 아 이게 그 법이 없군요. 그러니까 사실 대학이 망한다는 게 가까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엔 이 제도 자체가 좀 제대로 설계가 안 된 네. 퇴출하고 싶은 대학들도 힘들고 음, 정부 입장에서 구조조정이 어려운 지금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돈 남으면 그 돈 정부와 그 원래 대학 설립자가 어떻게 나눌지도 아직 기준이 없군요. 지금은 법인이 없으면 국고 귀속, 예. 법인이 있으면 법인에게 이렇게 간다고 보는데 그런데 남은 돈이 있으면 법인을 굳이 없애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 돈 그렇죠. 받으려고 하는 목적에서라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학교 설립자가 가져간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실제로는 청산이 끝나지 않는 게 대부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곳만 폐교가 청산이 됐고 나머지는 이건 뭐 폐교가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정리도 모호하네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 이게 취재하시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 뭐 이런 게 없었어요? 좀 이게 인원 수 자체가 주니까 무기력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한 개별 대학들에게 굉장히 좀 감당하기 힘든 일인데 구조적으로 좀 봐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요. 일단 지방대들이 그 힘들다는 얘기 나오면은 좀 뭐 그러면 실력 없는 대학들은 망해야지라고 이제 이런 반응이 많은데 예. 사실 지금 문제는 좀 서울 쏠림 현상이 원래 있었는데 이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그게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겠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경쟁력 있는 지방대 살아남겠지 싶을 수도 있지만 뭐 광주 전남 지역의 명문대가 좀 전남대가 꼽히잖아요. 네. 근데 이 대학도 이번에 그 정원을 다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네. 그러면은 이거를 지역 분권이 지방 균형의 문제로 봐가지고 좀 대학들을 어떻게 살려야 되냐 보면 예. 뭐 이제 지방 이제 대학 고민하는 분들은 좀 서울의 정원을 좀 제한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이제 서울권 주요 대학들이 보통 한 4,000명 가량을 뽑거든요. 지방대 목소리는 그거군요. 예, 이제 서울부터 정원 줄여라. 우리만 이렇게 줄이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지방대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서울과 먼다는 이유로 우리가 죽는 건 너무 좀 그렇지 않냐. 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갈등 상황이 있고 이제 또 그게 또 일리가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 이제 서울 대학들이 등록금을 못 올리다 보니까 무조건 규모를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부 중심으로 계속 규모를 키우니까 연구 중심의 이제 대학원 같은 경우 좀 부실해지고 하니까 너희들은 학부 인원을 좀 줄이고 연구 중심으로 가고 네. 우리는 좀 이제 학부 같은 거 유지가 될 수 있게 좀 살려달라. 그리고 이제 뭐 서울에 조금 등록금 올릴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뭐 지방에는 좀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달라.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필요한 대학은 10개인데 15개의 대학이 존재하고 있으니 5개는 어떻게든 좀 없어지던가 네. 아니면 우리 사회가 그냥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근데 그 5개가 다 지방 대학이니까 지방에서는 좀 그렇기도 하고 잘 먹여 살렸다가 혹시 문제가 되면 또 그딴 건물은 또 설립자가 가져간다고 하니 왜 우리가 먹여 살리지 하는 생각도 들고 예. 고민거리가 많네요. 알겠습니다. 가끔씩 모셔서 어떤 상황인지 좀 여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부지런히 잘 취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앙일보 남국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기는 한데 직접 알아보기는 귀찮고 그냥 무시하자니 자꾸 마음속에 남기는 남는 그런 경제 궁금증, 경제 상식들을 풀어드리는 귀찮은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취자 조원기 씨가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신문 보다 보니까 공무원과 군인들한테 줄 연금 때문에 우리나라 연금 충당 부채가 1,000조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연금 충당 부채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길래 1,000조 원이 넘게 나옵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연금 충당 부채는 지금 우리나라의 퇴직한 군인 그리고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주고 있는 연금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직 군인, 현직 공무원들도 나중에 퇴직할 테니까 그분들이 퇴직하고 나면 드려야 될 연금이 있겠죠. 그 연금을 다 합친 돈입니다. 그게 한 1,000조 원 정도 된다는 거고요. 미래에 줄 것까지 다 합친 돈. 이 규모는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왜 늘어나냐면 이제 사망하셔서 더 이상 연금 안 드려도 되는 공무원 군인보다는 새로 뽑는 공무원 군인이 더 많으면 이제 그럴 수 있을 거고요. 또 평균 수명이 늘면서 생각보다 오래 사시기 때문에 지급해야 될 돈도 조금씩 더 늘기도 하고 연금 충당 부채가 1,000조 원이라는 건 만약 1,000조 원이 있으면 이거 은행에 넣어두고 그러면 이자도 많이 붙을 테니까 그 이자로도 연금 줄 수 있겠네 계산해서 만든 숫자인데 시중 이자율이 자꾸 낮아지다 보면 계산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겠죠. 그래서 이 연금 충당 부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연금 충당 부채가 1,000조 원이라는 건 그만한 돈이 있어야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전현직 군인 공무원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 다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유로 계산을 하는 거고 그게 조금씩 늘고 있다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미래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하겠냐 그걸 계산해서 미리 쟁여놓으면 어느 정도 돈 필요하냐 이거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 미래에 사야 할 탱크, 미사일, 군함 또 미래에 만들어야 될 도로, 철도 그 비용도 다 미리 계산해서 부채로 간주해야 되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 돈이 없으면 탱크, 미사일, 지하철은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군인 공무원 연금은 꼭 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따로 계산합니다. 이게 심각하냐 아니냐 많은 문제가 있긴 한데 가능하면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 전문가 한 분 모셔서 그 설명을 좀 들으려고 하니까 기대해 주세요. 귀찮은 경제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보다는 그 업체들이 속해 있는 업종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증시 업종 탐방. 오늘도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마침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는 약간 높은 것 같은데 네. 시장이 조금 더 기대했었나 봐요. 주가는 그냥 뭐 그런 정도던데요. 그런데 제가 나오다 보니까요. 예. 또 다시 플러스가 났더라고요. 약간. 네, 약간. 뭐 시장은 뭐 매출은 한 60조, 영업이익은 8조 8천억 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예. 매출은 65조가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9조 3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애널리스트 시각으로 봤을 때 가장 높게 본 사람이 한 10조 정도였거든요. 예. 그거보다는 좀 못했고 그 전체 평균보다는 좀 잘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선방했다라고 반응을 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 이제 반도체 산업 경기가 굉장히 회복이 되면서 예. 어떻게 보면 1분기에 잘 못할 거라고 했는데 그나마 잘했으니까 앞으로 반도체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 그런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뭐 전 시간에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보충할 게 남아 있어서 오늘 보충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좀 더 알아야 됩니까? 근데 수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가장 재밌죠. 재밌죠. 예. 그 또 이렇게 쉽게 예를 잘 드는 대가가 우리 또 손에 잡히는 경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산업을 이해할 때 삼성전자라는 대표적인 기업을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예. 이제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파운드리, 팹리스 이런 거 설명을 드렸거든요. 예. 파운드리는 이제 공장이고 시공사, 네, 시공사고. 건축으로 치면 네. 네. 팹리스는 설계만 하는 아이들이고 건축사, 설계사. 예. 종합 반도체 회사, 삼성전자 같이 종합 반도체 회사는 그런 걸 다 하는 회사입니다. 네. 일단 메모리 분야에선 전 세계 압도적인 1위고요. D램, 뭐 낸드 이런 쪽 기억하는 기억장 저장 장치. 예. 그리고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대만의 TSMC라는 회사가 삼성전자 역할을 합니다. 압도적인 1위고요. 파운드리는 이건 고객이 이런 반도체 만들어 주세요 하고 설계도 주면 네. 그대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대로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예. 근데 잘 만들어야 되겠죠. TSMC가 굉장히 잘 만들고요. 네. 삼성전자도 그에 못지않게 잘 만듭니다. 점유율로 보면 세계 2위. 삼성전자한테 물어보면 못지않게 잘 만든다고 하죠. 네. TSMC한테 물어보면 좀 다른 답 나옵니까? 근데 제 이제 대학 친구가 삼성전자의 이 사업부에 있는데 예. 그렇게 자신감이 높진 않더라고요. 아 스스로도 좀 네. 겸손하다. TSMC가 잘하긴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TSMC 잘하는 모양이에요 정말. 네. 근데 TSMC를 제외하고는 압도적입니다. 누구도 네.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래서 이 비메모리 분야, 네. 그러니까 메모리 분야는 압도적인 1위라고 말씀드렸고 파운드는 2위고 네. 비메모리 분야는 직접 자체 칩도 생산을 합니다. 지금 갤럭시 21
이런 쪽에 들어가는 이 CPU 역할을 하는 예. 그런 제품들 국내 제품은 삼성전자 제품을 사용하거든요. 막 계산 복잡해야 되고 하는 컴퓨터의 핵심 칩을 비메모리라고 하는군요. 맞습니다. 뭐 CPU라든지 예. GPU 같은 그래픽 예. 카드 이런 것들을 비메모리라고 하는데 이런 쪽도 만듭니다. 그럼 휴대폰에 들어가는 이른바 중요한 핵심 칩, 네, CPU 이것도 삼성은 삼성폰에 들어가는 건 본인들이 만들어요? 국내 제품만. 아 그래요? 네. 수출품은 다릅니까? 퀄컴 걸 쓰죠. 이번 제품부터는 그렇게. 그래요? 네. 엑시노스가 사실 발열이나 뭐 약간 이제 질이 떨어져서 퀄컴보다 떨어져서 그러면 또 길 떨어지는 건 내수용 국내 소비자가 쓰라고요? 그랬었는데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도 연구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너무해 정말. 많이 개선이 돼서 좋아졌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는 대형 마트나 백화점처럼 네. 없는 게 없는 기업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 시장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시가총액 1위 업체죠. 네, 예. 500조입니다. 500조. 음. 전체 코스피의 20%를 차지하니까 네. 삼성전자의 이익이라든지 주가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플이 시총이 한 2,000조 되는 모양이더군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삼성전자는 4분의 1 정도. 네. 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그래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네. 반도체 산업은 뭐 어떤 특징이 있다, 투자할 때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반도체 산업을 투자하실 때는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이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 사이클 산업입니다. 삼성전자가 얼마 투자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이클이 변하거든요. 음흠. 이 업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모든 것들은 이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 네. 그럼 반도체 가격은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음흠. 반도체 가격은 네. 수요보다는 공급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원래 가격이라는 건 수요 공급의 영향을 다 받긴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수요보다는 공급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수요는 천천히 올라가요. 갑자기 휴대폰을 한 개 사던 사람들이 막 10개, 20개 이렇게 아. 사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공급은 뭐 삼성전자가 뭐 지금 뭐 올해 10조를 투자한다? 그럼 공장을 하나 지어버리면 네. 그거 자체가 굉장히 그 공급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니까. 계단식으로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아, 미래 수요 대비해서 좀 더 만드는 거죠. 거니까 네. 당장은 그러니까 3년 후에 입을 아이 옷 사면 애가 당장은 큰 것처럼 옷이 네, 공급이 갑자기 늘어난다. 그렇죠. 그래서 공급이 갑자기 늘어났을 때는 가격이 크게 떨어지게 되고 그게 또 공급이 수요를 창출해서 계속 이제 수요가 맞춰지면 이제 그때는 반도체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사이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뭐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거야 이거보다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이 공장을 짓는지 안 짓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그럼 반도체 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 질문은 반도체 사가는 사람들한테 물어서는 될 건 아니고 네, 우리야 뭐 늘 사가 조금씩 내년에도 더 사가긴 할 거야 이렇고 공급하는 공장 짓는 삼성,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이 공장을 얼마나 증설하느냐에 달렸다. 맞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뭐 자동차용 반도체가 없어서 공장을 멈춘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현대차가 이번 주부터 아마 울산 1공장을 가동을 중단할 거고요. 예. 아산 공장도 지금 일주일 정도 중단할 것이다라는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이유는 반도체 부품 없어서.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수요를 예측을 하긴 했는데 반도체 산업이 워낙에 뭐 얼마 전에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하이닉스가 반도체 장비 사오는데 10조를 썼다. 근데 비싼가 보죠. 예. 그렇죠. 엄청 비싸죠. 그래서 쉽게 결정을 못하고 2017년도에 엄청난 호황이었습니다. 예. 반도체가. 예.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는 삼성전자가 2017년 3분기 영업이익이 막 17조씩 나오고 그랬거든요. 예. 과거보다 막 2배씩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많이 지었어요. 증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 그 다음해부터는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이제 반도체가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증설을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슬슬 가격도 오르고 맞습니다. 슬슬 부족해지고. 근데 공급을 할래도 그거 뭐 공장을 하루 이틀에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급은 부족하고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고요. 듣다 보니까 아파트하고 아주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네. 한때는 막 미분양 나고 하우스 푸어니 뭐 그러면서 공급 많았는데 네. 그러다 보니 안 짓고 안 짓고
그러다 보니 또 슬슬 오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늦게 막 사고. 오른다니까. 네, 근데 또 갑자기 아파트 지을 수는 없고 네. 그런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구조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럼 슬슬 이제 다시 지으려고 해요, 공장을? 네, 이제 증설을 하고 있고요. 예. 가격 자체는 아직 급격하게 오르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2분기부터는 가격이 좀 지금 오르고 있는 거는요. 현물 가격이라고 해서 네. 정말 조금씩 사는 지금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이거는 큰 업체끼리 계약을 합니다. 삼성전자에 가서 뭐 인텔이 뭐가 필요하면 우리 한 달 동안 이 가격에 고정으로 해줘. 그걸 고정거래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많이 사갈게. 네. 그래서 그 가격은 아직 크게 안 오르고 있는데 올해 뭐 중순 정도부터는 좀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일 이제 중요하거나 걱정스러운 건 지금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특히 이제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세계 1위인데 네. 비메모리가 아니라 메모리 분야에서 쪽에. 네. 재밌는 얘기 하나 들었는데 네. 왜 반도체를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구분하냐? 네. 비메모리라고 하니까 어감이 좀 이상하잖아요. 아, 안 좋은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고. 네. 근데 우리나라가 메모리 잘하니까 네.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네. 나머지 뭐 인텔 이런 애들이 하는 건 비메모리. 아, 좋네요. 사실은 비메모리가 더 복잡하기도 하고 시장도 맞습니다. 크고 비싼데 훨씬 더 크죠. 네. 아무튼 그런데 앞으로 그럼 중국이나 다른 경쟁자들이 따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그게 걱정? 가장 예. 중요한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우리나라 뭐 시총 1, 2위 종목이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따라올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게 사실 모든 산업이 그렇잖아요.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이라든지 네.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은 정말 세계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은 뭐 이제 뭐 인력이라든지 단가 싸고 이런 걸 못 당하잖아요. 뭐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반도체도 미국, 일본 정도만 만들지 한국은 못 만들었다가 맞습니다. 지금 이 메모리는 한국이 제일 많이 만드니까 잘 맞습니다. 만드니까. 원래 시작은 미국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패권이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으로 네. 패권이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이게 영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당분간은 규모의 경제도 있고 기술력도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어갈 거예요. 그리고 네. 대한민국의 캐시카우 역할도 할 겁니다. 현금을 계속 창출해 줄 건데 그 다음을 본다면 저는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이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반도체는 중국이 만들고 네. 우리는 장비 대고. 네, 그게 이제 현재도 비슷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사실 반도체 메모리 1등이긴 하지만 장비들은 대부분 미국이나 일본이나. 네, 일본이나 뭐 이런 쪽에서 가져오고 있거든요. 예. 얼마 전에 이제 미세화 공정, 이제 반도체가 잘 만들려고 하면 필요한 장비 예. 이런 것들은 EUV 장비라고 하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쓰는 네. 이런 것들은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기업분이 못 만듭니다. 그리고 재작년이었나요? 재작년에 이제 일본이랑 소재 가지고 싸웠었잖아요. 네. 이게 사실 큰 위기가 올 뻔했습니다. 어찌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기술력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미래도 이 소부장 기업에 달려 있지 않나. 아직은 미국과 일본에 뒤처져 있긴 하지만 성장 가능성도 높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라는 든든한 로컬 기업 가지고 있으니까. 있고 정부도 지금 키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뭐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돈 잘 버는 거 알겠는데 네, 번 돈 주주들한테 배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투자해야 되고 또 투자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러냐 그럼. 그래서 이런 과연 큰 주주들한테 좋은 회사 맞아? 이제 이런 의문을 던지는 분도 있어요. 이게 장비 설치 회사들 투자할 때는 그런 것들이 좀 힘든 예. 것이긴 한데 삼성전자도 이제 앞으로 주주 위해서 배당도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으니까 하니까. 많이 쌓아놓으면 또 아까 베풀겠죠. 국산 휴대폰에 좀 나쁜 칩 넣는다고 해서 자꾸 마음에 걸리셨군요. 뒤에 칭찬하시는 거 보니까. 나쁜 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이제 슬슬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질문 보내오시는 분들 중에 방송 내용 다시 듣는 거 어디서 들어야 됩니까? 못 들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아직 계신데요. 홈페이지에 오시면 바로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팟캐스트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가 뭔지 모르시면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